5년 전 나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했다. 그녀의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마지막으로 잡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들 하준이는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품에 안겨 울기만 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파산 이후 겨우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 자리를 얻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내가 모시는 대기업 총수의 부인으로 나타났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첫 출근 날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대기업 총수 정태성 회장의 전용 세단 앞에 서 있었다. 5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간신히 얻은 이 일자리였다. 7살 된 하준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절대 놓칠 수 없었다. 뒷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수였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내 아내 윤지수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출발하세요. 그녀의 차갑고 낯선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혹시 운전하는 동안 말 걸지 마세요, 기사님. 집중해서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백미러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심지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습관까지 지수와 완전히 똑같았다. 그때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손목을 드러냈다. 내 시선이 그녀의 손목 안쪽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연애할 때 지수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그 흉터.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나는 백미러 너머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도 잠시 백미러를 통해 나와 눈이 마주쳤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는 것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저 여자는 내 아내 지수가 맞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대로 차 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수야.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준이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작은 서랍장 위에는 지수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수야, 당신이 살아있잖아. 오늘 내가 당신을 봤어. 왜 날 모른 척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하준이가 깰까봐 두려웠다. 아이는 아직도 가끔 엄마 꿈을 꾸고 울며 깬다. 꼭 진실을 알아낼게. 당신을 다시 찾을게, 지수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낯선 사람 대하듯 했다. 단 한 번도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켰다. 우리가 결혼 전에 자주 듣던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 밤이 깊어가도 너와 나 함께라면. 나는 백미러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단 1초.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기사님, 그 노래 좀 끄시겠어요?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며 라디오를 껐다. 그런데 그때였다. 회사 앞에 도착해 그녀가 내리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김 비서님.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차 밖으로 나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회장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본 것 같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더 조심해야 해요. 만약 제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들키면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들, 지수에게는 하준이밖에 없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고 뭔가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아들과 관련이 있었다. 차 문이 닫히고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지수야. 당신도 힘들었겠지. 이제 내가 알아낼게. 반드시. 그날 저녁 나는 정태성 회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들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정태성 회장의 부인 서연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더 오래된 기사를 찾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서연이가 사고 직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서연이의 아버지가 신평그룹의 대주주였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이의 아버지는 생전에 사위 정태성을 몹시 불신했다고 한다. 그래서 유언장에 특별한 조항을 넣었다. 서연이 사망 후 10년 이내에 재혼할 경우 정태성에게 상속된 모든 재산과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이것은 딸이 죽더라도 정태성이 빨리 재혼해서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잠깐, 나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정태성이 서연이를 죽였다면 그는 10년 동안 재혼할 수 없다. 재혼하는 순간 모든 재산을 잃으니까. 하지만 서연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재혼이 아니라 원래 아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니 문제없다. 그래서 서연이와 닮은 대역이 필요했던 거구나.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한 작은 지역 신문 기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5년 전 서연이 여사 중퇴, 기적적 회복. 하지만 과거 기억 대부분 상실, 기억 상실. 완벽한 핑계였다. 서연이와 닮은 사람을 데려와 기억 상실 환자라고 속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5년 전 내 아내 지수의 사고 기록도 찾아냈다. 지수의 사망 사고는 서연이의 회복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미친 자식? 소름이 돋았다. 정태성은 진짜 서연이를 죽이고 그녀와 똑같이 생긴 내 아내를 납치해서 대역으로 만든 것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2주가 지났다. 나는 매일 그녀를 태우고 다니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장과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다. 뒷좌석에서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지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살짝 교차시킨 채 3번 톡톡 두드렸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건 우리만의 신호였다. 결혼 전 지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보내던 신호. 나 힘들어. 도와줘라는 의미였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회장이 먼저 내렸다. 지수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그녀는 가방을 떨어뜨린 척하며 뒷좌석 아래로 무언가를 밀어 넣었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차 안에 혼자 남게 되자 나는 서둘러 뒷좌석으로 가서 그녀가 앉았던 자리 아래를 뒤졌다.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조심해. 당신 미행당하고 있어. 하준이도 감시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를 미행? 하준이를 감시? 나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다. 그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내가 그쪽을 보자 남자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빠져나갔다. 젠장. 나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날 저녁 나는 차를 정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회장의 비서가 나타났다. 강 기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 집무실로 들어가자 정태성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골프 트로피들이 즐비했다. 강 기사. 네, 회장님. 자네, 내 부인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무슨 말씀이신지. 백미러로 자꾸 쳐다보더군. 내가 다 봤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서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자네한테 아들이 있지? 하준이라고 했나?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올해 7살. 해맑은 아이더군.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어린이집 버스를 타지. 회장님, 제발. 선을 넘지 말게.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던졌다. 사진 속에는 하준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어제 찍은 것 같았다. 귀여운 아들이야. 사고 없이 잘 컸으면 좋겠군. 회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다.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면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알겠나? 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잘 이해했을 거야. 가보게.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내 다리는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에 타서야 나는 벽에 기대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 자식? 하준이까지.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정태성은 내가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지수도 그걸 알고 있었다. 더 조심해야 했다. 3일 후 나는 지수로부터 또 다른 쪽지를 받았다. 목요일 밤 11시. 회장 해외 출장. 관저 지하 서재. 낡은 시계 안.
기회였다. 목요일 밤 나는 하준이를 이웃 아주머니께 부탁하고 관저로 향했다.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경비 교대 시간을 이용했고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손전등을 켜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책장 한쪽에 오래된 시계가 있었다. 시계를 열자 그 안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복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창문 쪽으로 뛰었다. 거기서 경비원이 서재 문을 열었다. 나는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1층이라 높지 않았지만 착지하며 발목을 삐끗했다. 침입자다. 잡아.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고함이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발목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담장을 넘어 차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니 경비원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고 그곳을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와 하준이가 자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여러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은 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지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민준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절 찾아낸 거겠죠. 지수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난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파산했을 때 나는 하준이를 데리고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 우리 셋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 정태성 회장.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당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 대가 없이. 그래서 의아했지.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창고로 데려갔어. 거기서 한 여자의 시신을 봤어. 나는 화면에 더 집중했다. 그 여자는 나와 너무 닮았어. 마치 쌍둥이처럼. 그 사람이 말했어. 그 여자가 자기 아내 서연이라고. 그리고 내게 제안이라기보다 명령을 했어. 서연이가 되어 그의 아내 노릇을 하라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어. 서연이의 아버지가 유언장에 특별 조항을 넣었대요. 서연이 사망 후 10년 이내에 재혼하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가게. 그래서 서연이를 죽였지만 서연이가 살아있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숨을 죽였다. 만약 거절하면 하준이가 사고를 당할 거라고 했어. 당신도 위험하다고 협박했어. 그는 내게 증거를 보여줬어. 하준이 어린이집 안까지 들어가 찍은 사진들. 당신이 일하던 회사 주차장 사진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나는 하준이를 지켜야 했어. 당신을 지켜야 했어. 지수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척했어.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작했어. 병원 기록, 사망 진단서, 장례식, 다. 장례식에서 당신이 우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 하준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모습도 봤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은 몰라.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젠 당신이 알아야 해.
이 USB에는 정태성의 범죄 증거들이 있어. 진짜 서연이를 죽인 증거, 그녀의 아버지를 독살한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기록. 모든 게 다 있어. 나는 5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그의 서재에서, 컴퓨터에서, 비서들 대화에서. 이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조심해. 정태성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부탁이야, 민준 씨. 하준이를 지켜줘.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구해줘. 제발. 그때 영상 속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며 급히 카메라를 끈 것 같았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다. 회계장부 녹취록, 사진들, 계약서들. 서연이를 살해한 청부업자와의 통화 녹음. 서연이 아버지의 독사를 지시한 문자 메시지. 비자금을 숨긴 해외 계좌 내역. 모든 것이 정태성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지수야, 5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낼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장을 모시러 관저로 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회장이 차에 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이 없었다. 차 안의 침묵이 섬뜩했다. 회사에 도착해서 회장이 내릴 때 그가 말했다. 강 기사, 잠깐 따라오게. 네, 회장님. 우리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경호원들이었다. 앉게. 회장이 자신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앉았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강 기사,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자네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더군. 회장님, 저는 말은 끝까지 듣고 하게. 회장이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물론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어. 영리하게도 사각지대만 이용했더군.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어. 단지 내 서재 시계만 열려 있었지.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다. 내 운전 기록부였다. 어젯밤 10시 30분 자네 차가 우리 집 인근 3KM 지점에서 포착되었네. 그건 자네 아들이 어린이집에 안 갔더군. 오늘. 그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하준이가 어디 있습니까? 앉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이는 안전해. 지금은.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두 건장한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강 기사, 어젯밤 내 집에서 가져간 것을 돌려주게. 전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말게. 내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하준이가 낯선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하준아. 나는 소리쳤지만 하준이는 나를 볼 수 없었다. 내일 정오까지 USB를 가져오게. 그럼 아이는 무사할 거야. 그리고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내 아내도 무사할 거고.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곳에 그 자료를 유출한다면 회장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게 될 거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정오 이 자리에서 보세. 나는 회장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탈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젠장.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USB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이걸 주면 하준이는 안전하다. 하지만 지수는, 우리는 정태성이 증거를 받은 후에도 우리를 살려둘 리 없다. 그는 이미 세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방법이 있어야 해.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새벽 5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위험하고 무모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서둘러 USB 내용을 복사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나눠 저장했다. 클라우드, 이메일 임시 보관함, 그리고 친구에게 맡길 또 다른 USB. 가장 중요한 건 자동 발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밤새 작업했다. 내일 정오 이후 내가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각 언론사와 검찰에 발송되도록 설정했다. 이렇게 하면 정태성도 함부로 못할 거야. 오전 8시 나는 친구 재훈이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나 큰일 났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일인데? 지금 말할 순 없어. 이 USB를 맡아줘. 그리고 만약 오늘 저녁 8시까지 내가 연락 안 하면 이걸 경찰에 가져다 줘. 야, 강민준.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 왜 이래?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제발 부탁이야. 재훈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알았어. 조심해라. 나는 또 한 가지 준비를 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으로 예약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후속 메일이 가지 않으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정태성 회장의 살인 증거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오가 다가왔다. 나는 회장실로 향했다. 같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들어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정태성 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지수가 앉아 있었다. 지수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다. 지수는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 개자식?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하게.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부인이 좀 말을 안 들으시더군. 어디다 자료를 더 숨겼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말이야. 당신, USB는 가져왔나?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여기 있어. 이제 내 아들 어디 있는지 말해. 서두르지 말게. 먼저 확인부터 해야지.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USB를 건네지 않았다. 내 아들부터 보여줘. 회장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가 태블릿을 가져왔다. 화면에 하준이가 보였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하준아, 아빠. 화면 속 하준이가 흐느꼈다. 괜찮아.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나는 이를 악물고 회장에게 USB를 던졌다. 회장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을 확인하던 회장의 얼굴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좋아. 이제 거래는 끝났네. 내 아들은 곧 돌려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회장이 서랍을 열었다. 나는 긴장했다. 혹시 총이라도 꺼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회장이 꺼낸 건 주사기였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 뭐야, 그게. 자네들 둘 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안 됐지만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야. 회장이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원 하나가 나를 붙잡고 다른 하나가 지수를 붙잡았다. 이건 특별한 약물이야. 주입하면 심장마비처럼 보이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잠깐. 나는 손을 들었다.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어. 실수? 그 USB 파일들. 내가 이미 복사해뒀어.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까지 내가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각 언론사와 검찰에 발송돼. 거짓말이겠지. 한번 해봐. 30분 후에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회장이 주사기를 내려놨다. 증명해봐.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자동 발송까지 27분 43초. 이 코드는 나만 알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끝이야.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교활한 자식? 이제 내 말을 들어. 하준이를 당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를 보내줘. 그럼 난 이 타이머를 멈출게. 어떻게 믿지? 믿을 수밖에 없잖아.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어?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아이를 서울역으로 보내. 지금 당장. 그리고 이둘도 차에 태워. 같이 가게 해. 회장님, 그건 시키는 대로 해.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회장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강민준, 만약 날 속이는 거라면 자네 아들은 물론이고 자네 친척들까지 모두 속이지 않아. 내 아들만 안전하면 돼.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경찰에 모든 걸 보냈다. 우리는 차에 실렸다. 나와 지수, 그리고 운전석에 회장의 경호원. 조수석에는 또 다른 경호원이 앉았다. 서울역으로 가. 천천히. 경호원이 말했다. 차가 출발했다. 지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민준 씨, 정말 그런 장치를 만들어뒀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나가야 그게 의미가 있어. 조수석의 경호원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조용히 해. 도착하면 아이 확인하고 코드 입력하면 끝이야. 나는 창밖을 보며 기회를 엿봤다. 서울역까지는 약 30분. 그 안에 뭔가 해야 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나는 재빨리 문손잡이를 잡았다. 움직이지 마. 경호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이미 문을 열고 지수를 끌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새끼가.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뛰어.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뒤에서 경호원들이 쫓아왔다. 잡아. 놓치지 마. 우리는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뛰었다. 지수가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빨리 뛸 수 없었다. 신발 벗어.
지수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었다. 우리는 한 편의점 뒤로 숨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하준이는요? 지수가 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했다. 정태성 회장이 제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지금 서울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제발 확인해 주세요. 나는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하나 더, 정태성은 살인자입니다. 증거는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재훈이에게도 전화했다. 재훈아, 지금 당장 경찰서 가. 그리고 USB 제출해. 뭐? 야,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부탁이야.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님, 다치신 거 아니에요? 지수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내 옷은 찢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빨리만 가주세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역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준아. 나는 역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준이를 찾았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경찰관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준아. 아빠. 하준이가 나를 보고 울며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지수도 다가와 하준이를 안았다. 하준아. 하준이가 지수를 올려다봤다. 이모. 그때 그 이모. 하준아, 나야. 엄마야. 엄마. 진짜 엄마야?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응, 엄마야.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하준이가 지수를 꼭 껴안으며 울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세 가족은 역 한가운데서 꼭 껴안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경찰관들이 다가왔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진술 부탁드립니다. 정태성 회장은요?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정태성이 진짜 서연이를 살해한 것, 그녀의 아버지까지 독살한 것, 그리고 지수를 협박해 서연이 행세를 하게 만든 것. 지수도 5년간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항상 저를 감시했어요. CCTV, 도청장치, 경호원들.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매일 밤 하준이와 민준 씨 생각을 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의 서재에 숨겨진 녹음기를 발견했고 조금씩 파일을 복사했어요. 3년이 걸렸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2시간 후 정태성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해외로 도주하려던 중이었다. 뉴스에서는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대기업 총수 정태성,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서연이 여사 사망 사건, 알고 보니 치밀한 살인. 5년간 협박당한 대역 부인의 고백. 충격적 진실.
전국이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정태성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진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재판은 3개월 후 시작되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다. 정태성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다. 피고인 정태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자신의 부인 서연이를 청부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장인어른인 서준호 회장을 독살했습니다. 모두 재산을 독점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서연이와 닮은 윤지수 씨를 납치, 감금하여 5년간 강제로 서연이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지수 씨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다.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청부업자의 자백, 독극물 구매 기록. 정태성의 변호인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증인 윤지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수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5년간 피고인의 강요로 서연이 행세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과 남편이 위험했습니다. 정태성은 항상 제 가족을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수없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은 5일간 계속되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태성은 살인죄, 살인교사죄, 강금죄, 협박죄, 강요죄, 횡령죄, 배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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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태성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와 지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끝났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얻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아빠, 엄마가 밥 다 됐대. 하준이가 신나게 소리쳤다. 나는 거실에서 식탁으로 향했다.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예전에 우리가 신혼 시절 먹던 그 소박한 음식들이었다. 와, 오늘 진짜 맛있겠다. 하준이가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준이가 입에 밥을 가득 넣고 말했다. 지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우리는 함께 웃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하준이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지수가 발코니로 나왔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섰다. 민준 씨, 응,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당신과 하준이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 5년 동안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하준이를 지키고 나를 지켰잖아. 당신이 진짜 영웅이야, 지수야. 지수가 내 품에 안기며 조용히 울었다. 사랑해요, 민준 씨.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는 우리 세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다. 우리는 함께 영원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민준과 지수는 가장 어두운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